국가의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땅속 자원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연결된 길일까요? 30년간 자원이 부의 근원이라 믿었던 한 베테랑 전문가의 신념이 흔들리던 날,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대륙 국가 출신 분석가는 확신에 차 자원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며 첨단 산업 핵심 원료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아시아 국가 출신 학자가 손을 들었죠. 그는 자원이 아닌 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고갈되지 않는 진정한 자원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과연 30년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든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딘입니다. 저는 글로벌 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끄는 컨설팅 그룹의 회의실은 언제나 세계 각국에서 모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전문가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제 전략 분야에서 자원이야말로 국가부의 근원이라는 신념을 설파해왔는데요. 최근 들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어떤 요인이 한 국가의 번영을 결정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며 저는 오늘의 핵심 전략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리가 문명을 가르고 자원이 국력을 좌우한다는 기존 학설을 언급하면서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지리적 조건이 절대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과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처럼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모순은 저의 오랜 믿음을 격렬하게 흔들고 있었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사례는 제가 세운 이론에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앞줄에 앉은 중국 자원 투자 분석가 밍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원이야말로 국가부의 명확한 답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듯 했어요. 모든 시선이 밍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모습 속에서도 한국해양물류정책연구원 준의 차분한 시선과 요르단 지역개발 전문가 라미의 사색하는 모습에서 오늘 이 전략회의가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설 거대한 진실의 충돌을 예감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저의 신념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아찔한 예감과 함께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 회의실을 감돌았어요. 저는 오늘 이 회의를 통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밍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가의 번영이 땅속에서 나온다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세계 희토류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철광석, 석탄, 구리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도 17가지의 중국산 희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시장 데이터를 제시하며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테르뷴과 같은 희토류 원소 없이는 현대 첨단 산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국적의 에너지 전문가 이반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밍은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가했을 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로 맞섰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희토류가 미국의 F-35, 전투기, 테슬라 전기차, 아이폰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지만 자원은 강탈하거나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단호한 주장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중국 땅속 희토류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논점이었죠. 그는 화이트보드에 자원 권력이라고 크게 써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통해 세계 유가를 좌우하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위협하자 유럽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던 사례를 들며 자원을 가진 국가가 자원 없는 국가를 통제하는 명쾌한 전략적 우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원을 가진 자가 공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좌우하며 심지어 정치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세계는 결국 중국을 거쳐야만 움직이며
자신들은 단순히 자원을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패권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감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밍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완벽했으며 지난 30년간 제가 가르쳐온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석유 한 방울 없는 한국이 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회의실 뒤편에서 침묵을 지키는 준의 모습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밍은 마지막으로 21세기가 자원 전쟁의 시대이며 자원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는 대신 준을 바라보며 과연 자원만이 유일한 답일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밍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30년간 손에 쥐어온 펜을 만지작거리며 자원이 국력이다. 자원이 부다. 자원이 미래다라는 저의 이론이 밍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그 이론을 조용히 부정하고 있었죠. 뉴욕 항구를 오가는 수많은 컨테이너 선을 보며 저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 중 어느 쪽에서 더 많은 물건이 오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굶주리는 현실과 자원이 거의 없는 일본과 스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자랑하는 모순은 저의 신념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석유, 철광석, 희토류 하나 없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톱 클래스 기업들을 배출한 점이 저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밍의 자원 중심 전략론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자원이 단기적인 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적힌 자원 권력이라는 문구를 바라보며 30년 전 처음 이 분야에 뛰어들 때 가졌던 확신이 지금은 깊은 의심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죠. 저의 시선은 조용히 자료를 검토하던 준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딘 박사님, 정말 자원만이 답일까요? 라는 질문을 읽는 듯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다이아몬드, 금, 석유, 코발트 등 온갖 자원으로 넘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라는 사실, 콩고가 세계 코발트의 60%를 생산하지만 국민들은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현실은 자원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이론이 흔들리는 동시에 새로운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고 저는 그의 관점을 듣고 싶다는 묵묵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밍의 자원 중심 전략론이 회의실을 장악하고 있던 순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밍처럼 화려하거나 자신만만하지 않았지만 저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에서 굳건한 신념이 느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은 손에 오래된 만년필 한 자루를 쥐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자원이 아니라 지리적 조건, 특히 바다로 향한 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들어 그의 말에 집중했고요. 자원론에 압도되어 있던 분위기는 순간 바뀌는 듯했죠. 저 역시 등을 곧게 펴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준은 가방에서 꺼낸 세계지도 위에 한국 반도를 조심스럽게 짚으며 밍의 말처럼 한국이 희토류, 석유, 철광석 등 자원이 거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3면의 바다를 가졌음을 강조했고요. 서해, 남해, 동해가 세계로 향한 무한한 창이 되어 주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서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 여러 대륙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무역 항로들을 그려가며 한국은 바다를 자원의 대체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번영의 통로로 활용했으며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 성장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바다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는 자원이 소유의 개념이라면 바다는 연결의 개념이며 한국은 소유 대신 연결을 택했다고 자신의 논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30년간 놓쳤던 관점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깨달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는 세계 5위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을 예로 들며 하루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드나들며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이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과정이 바다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죠. 잠시 숨을 고른 후 주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은 석유를 캐지 않았지만 대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밍의 표정이 굳어지는 가운데 저는 준의 담담한 어조가 전략, 회의의 흐름을 조용히 뒤집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자원 권력이라는 문구 옆에 바다 연결이라고 적어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며 자원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와의 연결이 진짜 부의 원천일 수 있다는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하던 밍은 비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준의 주장을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일축하며 회의실 분위기를 급격히 냉각시켰습니다. 밍은 한국이 무역 강국이라지만 그 바다를 자기 힘으로 온전히 지킨 적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특정 강대국의 해군력이 빠지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웅성거렸고 밍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한국의 삼면 바다는 축복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즉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위험한 감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에 막혀 있어. 강대국들이 바다를 틀어막으면 한국 경제는 하루 만에 마비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죠. 그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구해준 것을 예로 들며 그 바다도 사실상 특정 강대국의 바다였다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밍은 한국의 기술은 뛰어나도 땅도 자원도 자립적인 국방력도 없으며 그들의 번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 잠시 빛나는 반짝임일 뿐이라는 그의 직설적인 비판은 준을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저는 밍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느끼며 한국의 성공이 정말 바다 때문인지 아니면 강력한 후원자 덕분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르단에서 온 라미가 손을 들었고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실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밍은 라미의 의견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라미는 예상과 달리 준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르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에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포기하고 단 16km의 해안선을 얻었고 비록 이후 그 사막에서 석유가 발견되었지만 요르단 국민들은 그 결정을 가장 지혜로운 거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라미는 요르단은 석유 대신 바다를 얻었고 그 바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며 자신들에게 바다는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밍이 이를 요르단만의 특수한 경우로 치부하려 하자 준이 다시 일어서서 중국의 바다는 영의 분쟁으로 막혀있는 장벽인 반면 한국은 삼면이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무역로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력을 결정한다고 역설하며 전 세계 44개 내륙국 중 절반이 최빈국인 내륙국의 비극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원이 많아도 길이 막히면 금으로 된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며 한국은 그 감옥을 부수고 삼면의 바다를 무한한 수출로이자 한국의 석유로 만들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라미와 준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독일의 한스, 브라질의 카를,
인도의 프리아를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의 우렁찬 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교탁 위에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자원은 연결이라고 써 내려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가 30년간 지켜온 이론을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바다를 통해 세상과 적극적으로 연결된 바다를 자원으로 만든 국가의 철학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자원은 더 이상 땅속의 석유가 아니라 길이며 바다가 바로 그 길이고 그 길을 가진 나라가 진정한 부국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 항구의 컨테이너선과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단 16km의 해안선이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보다 귀한 이유는 바로 연결 때문임을 역설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흐르기 때문이라는 저의 설명에 참석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기는 모습이었죠. 저는 화이트보드의 마지막 문장으로 한국, 자원이 아닌 지리로 세계를 바꾼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주는 제가 자신의 관점을 인정해준 것에 감격한 듯 눈가가 촉촉해졌고 밍 역시 오만함 대신 겸손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밍은 조심스럽게 중국에 막힌 바다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언급하며 자원으로 세계를 통제하려 하기보다 길로써 세계와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이 21세기 진짜 강국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석유는 한 나라를 부자로 만들지만 바다는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과 함께 모든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론이 틀렸음을 인정했지만 저는 진실을 발견하는 기쁨에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밍은 준에게 다가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은 자원을 가졌지만 그 자원을 세상으로 내보낼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는 중국의 1대1로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미는 요르단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며 바다는 정말 고갈되지 않는 자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새 젊은 전문가들을 바라보며 이제 세계가 자원 경제학이 아닌 바다의 경제학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실은 감동과 통찰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원은 국경을 나누지만 바다는 인류를 연결시킨다는 말로 새로운 전략 경제학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밍과 준, 라미는 다음 학기에 중국과 한국, 요르단이 바다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함께 연구하기로 약속하며 바다를 통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답을 찾아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21세기의 진짜 자원은 바다다라고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연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원이 부의 근원이라는 딘 박사님의 오랜 신념이 바다를 통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진실을 만나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어요. 밍의 자원 중심 전략과 준의 바다 연결 전략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국력은 땅속 자원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진 길, 즉 바다라는 통찰을 얻게 되었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강국이 되었는지, 요르단이 왜 사막 대신 짧은 해안선을 택했는지 이해하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보다 무엇과 연결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사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감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